역사의 역사, 지난 시간에 이어 제6장으로 넘어갑니다. 민족주의 역사학의 고단한 역정, 박윤식, 신채호, 백남은. 그런데 제가 이분들에 대해서 너무 지식이 없네요. 이분들이 지은 책에 대해서는 더더욱이나. 그래서 6장은 제가 그냥 건너뛰고요. 7장으로 가겠습니다. 7장은 에드워드 H. 카의 역사가 된 역사 이론서.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로 이분의 책을 처음 접했는데요. 저자와 책 이름만 기억에 남고 내용은 아무것도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이 책은 유럽 역사와 역사학, 철학에 대해 좀 아는 사람이라야 느긋하게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지적인 자극을 제대로 받으려면 누구든 여러 번 읽어야 한다. 유럽 역사에 대한 기초 지식 없이 막연히 역사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집어든 독자라면 제1장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당혹감에 사로잡힐 것이다. 그렇지만 포기할 일은 아니다. 칸은 역사 지식을 전달하기보다 역사가들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작업하는지 보여주는데 초점을 두고 책을 썼다. 잠깐 역사란 무엇인가 68쪽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세계를 뒤흔든 사건들을 겪고도 세계관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역사가가 있다면 그를 부러워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하려는 일은 사회 안에서 연구하는 역사가가 그 사회를 얼마나 면밀하게 연구에 반영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사건만은 아니다. 역사가도 거기 있다. 어떤 역사책을 펼칠 때 표지에 있는 저자 이름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출간 일자와 집필 일자도 살펴보아야 한다. 때로는 그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알려준다. 똑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고 한 철학자의 말이 옳다면 한 사람이 같은 역사책을 두 번 쓸 수 없다는 말도 같은 이유로 옳을 것이다. 역사란 무엇인가는 카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했던 연속 특강을 정리해서 만든 책이다. 이 책은 평범한 역사 이론서가 아니다. 이 책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지식인 사회가 도달한 최고 수준의 지성을 보여준다. 칸은 액턴, 랑케, 트리벨리언, 크로체, 브루크하르트, 콜링우드, 마이네케 같은 서구의 저명한 역사학자들을 인용했을 뿐만 아니라 멜서스, 스미스, 헤겔, 마르크스, 니체, 프로이트, 포퍼 등 유럽 지성사에 걸출한 사회과학자와 철학자들도 소환했다. 그들의 생애와 사상을 알면서 읽으면 역사란 무엇인가는 역사 이론서가 아니라 철학서로 보일 것이다. 나는 이 책을 10번 넘게 읽었지만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읽을 때마다 좋았다. 여러 번 올라가도 다 알기 어려운 산과 같아서 그렇다. 역사란 무엇인가도 그와 같다. 10번을 올라도 다 안다고 말할 수 없는 큰 산이다. 다음은 역사가와 사실의 관계를 다룬 제1장의 핵심을 압축한 문장이다. 정확성은 역사가의 의무일 뿐 미덕이 아니다. 정확하다고 해서 역사가를 칭찬한다면 말 잘린 목재와 적절하게 섞은 콘크리트로 집을 짓는다고 건축가를 칭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것은 건축의 필요 조건이지 건축가의 본질적인 기능은 아니다. 그런 일이 필요할 때 역사가는 이른바 역사학의 보조 학문인 고고학, 금석학, 고전학, 연대 측정학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오늘날 모든 저널리스트는 적절한 사실을 선택하고 배열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사실이 스스로 이야기한다는 주장은 진실이 아니다. 역사가가 이야기할 때만 사실은 말을 한다. 어떤 사실에게 발언권을 주며 서열과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게 역사가다. 사실이란 자루와 같아서 안에 무엇인가를 넣어주지 않으면 일어서지 못한다. 물론 사실은 중요하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역사가는 과거의 모든 사실을 알 수 없다. 그 중에 의미 있고 중요한 사실을 추려서 이야기를 만든다. 칸은 우리가 아는 고대사와 중세사가 그 시대, 그 사회를 있었던 그대로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을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논증했다. BC 5세기 그리스 그림에 결함이 있는 이유는 수많은 조각이 우연히 없어져서가 아니라 도시국가 아테네의 소수 집단이 그렸기 때문이다. 우리는 당시 아테네 시민들이 그리스를 어떻게 보았는지는 알지만 스파르타와 코린트, 테베 같은 다른 도시국가 사람들이
그리스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모른다. 페르시아 사람이나 노예, 시민 계급에 속하지 않았던 아테네 거주민의 생각은 말할 나위도 없다. 우리가 아는 중세사의 사실은 거의 다 여러 세대의 연대기 편찬자들이 선택한 것이다. 그들은 종교 이론과 종교 활동 분야에 종사했기 때문에 종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종교와 관련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 기록했지만 그 밖의 사실은 별로 기록하지 않았다. 역사가의 선택을 받은 사실을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자. 수많은 과거의 사실 가운데 어느 것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할지, 그 사실에 얼마나 중요한 지위를 부여할지는 역사가의 주관적 평가와 해석에 달려있다. 역사적 사실은 순수하게 그 자체로 존재하면서 발언하는 게 아니라 평가와 해석이라는 주관적 요소의 세례를 받은 다음에야 비로소 존재를 인정받고 무언가 말할 수 있다. 이 주장을 칸은 다음과 같이 우아하게 표현했다. 크로체는 모든 역사는 현대사라고 선언했다. 역사란 본질적으로 현재의 눈으로 현재의 문제에 비추어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며 역사가의 임무는 기록이 아니라 평가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만약 아무것도 평가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기록할 가치가 있는 사실인지 역사가는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사실을 다루는 역사가의 태도에는 두 극단이 있다. 하나는 역사의 교훈을 전하기 위해 깎을 것은 깎고 보탤 것은 보탠 공자의 춘추 필법이고, 다른 하나는 사실 그 자체가 말하게 함으로써 과거를 있었던 그대로 보여준다는 랑케의 필법이다. 그러나 진지하게 작업하는 역사가는 누구도 춘추 필법이나 랑케의 필법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칸은 자신의 작업 방식을 예로 들어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사람들은 역사가의 작업이 뚜렷이 구별될 수 있는 두 단계나 기간으로 나뉜다고 생각한다. 먼저 역사가는 오랜 시간 사료를 읽으면서 노트를 사실로 채운다. 이 작업이 끝나면 사료를 치우고 노트를 펼쳐 처음부터 끝까지 글을 쓴다. 그러나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그럴듯하지도 않다. 나는 중요한 사료 몇 가지를 읽기 시작하자마자 좀을 쑤셔서 어느 부분이든 상관없이 곧바로 쓰기 시작한다. 계속 읽으면서 그때그때 글을 덧붙이고 삭제하며 재구성하고 취소한다. 글을 쓰면서 읽는 덕분에 적절한 방향을 찾아가며 풍부하게 사료를 독해할 수 있다. 역사가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역사가는 경제학자들이 투입과 산출이라고 하는 과정을 동시에 진행한다. 읽기와 쓰기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나는 확신한다. 또한 역사가와 사실의 관계를 칸은 아래와 같이 규정했다. 역사가는 사실에 비천한 노예도 난폭한 지배자도 아니다. 역사가와 사실은 평등한 관계, 주고받는 관계다. 역사가는 끊임없이 해석에 맞추어 사실을 만들어내며 사실에 맞추어 해석을 만들어낸다. 어느 쪽도 우위를 가질 수 없다. 이 상호작용은 현재와 과거의 상호관계도 포함한다. 역사가는 현재의 일부이고 사실은 과거에 속하기 때문이다. 역사가와 역사의 사실은 서로에게 필수적이다. 사실을 가지지 못하면 역사가는 뿌리가 없는 존재가 된다. 역사가를 만나지 못하면 사실은 생명도 의미도 없다.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나의 첫 번째 대답은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것이다. 한편 역사가는 독립한 개인이지만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속한 사회를 대변하며 역사가들이 선택하는 역사의 사실 또한 개인에 관한 사실인 동시에 사회적 의미가 있는 사실이다. 그래서 역사책을 읽을 때는 역사가가 선택한 사실과 그 사실에 대한 해석을 비판적으로 읽어야 한다. 이 주장을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제2장의 몇 문장을 조합해 보았다. 역사가는 어느 정도까지 개인이며 어느 정도까지 사회와 시대의 산물인가? 역사의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 개인에 관한 사실이며 어느 정도까지 사회적 사실인가? 역사가는 알다시피 한 개인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그런 것처럼 역사가도 사회적 현상이며 자신이 속한 사회의 산물인 동시에 그 사회를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대변한다. 역사가는 이런 자격으로 역사적 과거의 사실을 연구한다. 그러니 역사를 연구하려면 먼저 역사가를 연구하라.
역사가를 연구하기 전에 그 역사가가 살았던 역사적, 사회적 환경을 살펴보라. 이 책 4장에서 칸은 역사가 과학이 될 수 있는지, 과학이 될 수는 없어도 과학적 학문이 될 수는 있는지에 대한 해묵은 논쟁을 다루었다. 칸은 역사가 과학이 될 수는 없지만 탐구 대상은 과학과 다르지 않으며 사실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합리적 해석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역사를 과학적으로 만드는 열쇠라고 주장했다. 역사학의 수준을 높여 더 과학적으로 만들려면 역사가들 스스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과학자와 사회과학자와 역사가는 분야는 달라도 모두 환경과 인간의 상호 영향에 관해 연구한다. 연구 목표도 같다. 환경에 대한 이해도와 지배력을 높이는 것이다. 물리학자, 지질학자, 심리학자, 역사가의 연구 방법은 세세한 면에서는 차이가 크다. 그러나 성체라는 기본 목적과 의문을 제기하고 대답하는 기본 방법은 똑같다. 여느 다른 과학자처럼 역사가도 끊임없이 왜라고 묻는 동물이다. 역사란 무엇인가의 제5장과 제6장에서 칸은 지식인으로서 인류 사회의 미래를 전망했다. 역사는 진보하는가? 역사의 진보에는 정해진 방향이나 목표가 있는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 진보가 종착점에 도달해 역사가 종말을 맞을 때가 올 것인가? 그는 역사가 진보하기 때문에 역사학도 그 자체로 진보적이라고 여겼다. 인간의 잠재력이 지속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한다고 보았다. 역사에는 미리 정해진 방향이나 종착점이 없으며 진보의 방향과 내용은 역사 그 자체에서 나온다고 주장했다. 아래의 문장은 역사의 가장 중대한 질문에 대한 카의 대답을 집약해 보여준다. 나는 역사의 진보가 종점에 도달했다고 믿지 않는다. 역사의 진보에 특정한 목적이 있다는 19세기 사상가들의 관념은 옳지 않았고 쓸모도 없었다. 진보에 대한 믿음은 자동적이거나 필연적인 과정을 믿는 게 아니라 인간 잠재력의 지속적인 발전을 믿는 것이다. 인류가 추구하는 구체적인 목표는 역사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역사의 과정에서 생겨난다. 나는 인간이 완전하다거나 지상천국이 오리라고 믿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도전하고 성취의 내므로서만 그 정체를 밝히고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진보. 우리가 상상할 수 있거나 상상할 필요가 있는 한계에 굴복하지 않는 진보의 가능성에 나는 찬성한다. 그러한 진보의 개념이 없이 어떻게 사회가 생존할 수 있겠는가? 인간이 지닌 잠재력의 무한한 발전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칸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주목했다. 그는 과학기술 발전의 부작용과 위험을 인정했지만 막을 수는 없다고 보았다. 세계의 중심은 이미 서유럽을 벗어났다고 확언했고 북아메리카를 포함한 영어 사용권이 세계사의 중심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다고 전망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과학기술의 발전의 절정은 핵무기 대량 생산이었다. 컴퓨터와 인터넷, 인공지능과 같은 정보통신혁명까지는 예감하지 못했다. 아래 소개하는 글은 문명과 세계의 질서의 미래에 대한 카의 전망이다. 눈에 띄는 발명, 혁신, 새로운 기술에는 명암이 공존했다. 비평가들이 인쇄술 때문에 잘못된 견해가 쉽게 퍼진다고 지적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다. 요즘 사람들은 흔히 자동차가 출현한 탓에 교통사고 사망자 명부가 생겼다고 한탄한다. 파멸적 수단으로 쓸 수 있고 또 실제로 썼다는 이유 때문에 어떤 과학자들은 핵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발견한 자신의 행위를 개탄한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새로운 발견과 발명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를 마차 시대나 자유방임적 초기 자본주의 시대로 되돌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를 자유주의 이론이 말하는 소규모의 개인주의적 민주정으로 되돌릴 수는 없다. 이 폐해들이 나름의 교정책을 지니고 있다는 데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비합리주의를 숭배하거나 이성의 역할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이성의 역할을 더 철저하게 인식해야 한다. 우리가 겪고 있는 진보혁명의 또 다른 면은 세계의 모습이 변했다는 것이다. 중세 세계가 최종적으로 붕괴하고 근대 세계의 기초가 들어선 15세기와 16세기의 특징은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으로 인해 세계의 중심이 지중해 연안에서 대서양 연안으로 이동한 것이다. 400년이 지난 지금 세계의 중심은 서유럽을 완전히 떠났다. 서유럽은 멀리 떨어진 영어 사용 지역들과 함께
북미 대륙의 송령 또는 발전소와 관제탑의 역할을 모두 미국에게 맡긴 국가군이 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유일한 또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아니다. 서유럽이라는 부속 건물이 딸린 영어 사용권 세계가 계속해서 세계의 중심으로 머무를지는 확실하지 않다. 오늘날 세계의 문제를 조율하는 것은 동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뻗어있는 거대한 땅덩어리다. 변하지 않는 동방이라는 말은 낡아빠진 상토일 뿐이다. 카가 같은 철학에 발을 딛고 같은 시각으로 지금 역사란 무엇인가를 쓴다면 냉전 체제의 소멸과 과학혁명의 급속한 진전이라는 새로운 상황을 고려할 것이다. 누가 그를 대신해 그 일을 해주면 좋겠다. 새로운 정보와 논리를 수혈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면, 세대가 바뀔 때마다 누군가 그 일을 해준다면 영생을 누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좋을 만큼 흥미롭고 수준 높은 역사 이론서이게 하는 말이다. 제8장 문명의 역사 슈팽글러, 토인비, 헌팅턴 19세기까지 동서고금의 역사가들은 민족, 가문, 왕조, 사회, 지역, 국가를 단위로 역사를 연구하고 서술했다. 20세기 들어서야 개별 민족이나 왕조, 국가가 아닌 문명을 연구하는 역사가들이 등장했다. 가장 성공적으로 문명사를 연구한 인물은 아널드 제이 토인비일 것이다. 그런데 그는 왜 국가가 아닌 문명을 단위로 역사를 연구했던 걸까? 유럽에는 독립적 개체로 연구할 수 있는 국가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토인비는 현존하는 문명의 표본을 서유럽 사회, 정교 그리스도교 사회, 이슬람 사회, 힌두 사회, 동아시아 사회 등으로 분류했다. 헬라스, 시리아, 미노스, 수메르, 히타이트, 바빌론, 이집트, 안데스, 유카텍, 마야 등 한때 번영했으나 소멸해버린 문명을 포함해 책을 쓴 시점에서 그가 알았던 문화는 21개였다. 토인비는 이 문명들이 언제 어디에 존재했으며 특징은 어떠했고 어떤 흥망성쇠의 과정을 겪었는지, 서로 다른 동시대 문명들이 접촉한 과정과 양상은 어떠했는지, 지난 문명과 현재의 문명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세밀하게 추적하고 분석했다. 이런 작업을 한 사람은 역사의 역사에서 토인비가 처음이었다. 토인비는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역사가의 이름을 잘 알고 있었기에 역사는 기록이고 과학이며 예술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음은 역사가를 넘어 위대한 예술가가 되고 싶었던 토인비의 열명을 보여준다. 인간 생활의 여러 현상을 드러내 보이는 방법은 3가지다. 첫째, 사실을 확인하고 기록하는 역사의 기법이다. 둘째, 사실을 비교 연구해 일반 법칙을 설명하는 과학의 기법이다. 셋째, 사실을 예술적으로 재생산하는 창작의 기법이다. 이 3가지는 질서정연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 역사는 창작적 요소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사실의 선택, 배열, 표현, 그 자체가 창작의 영역에 속하는 기술이다. 그러므로 위대한 예술가가 아니고서는 위대한 역사가라고 할 수 없다는 견해는 옳다. 토인비는 BC 3000년경에 생긴 인류 최초의 이집트 문명과 수메르 문명이 기후변화에 대한 성공적 응전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나일강 유역과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에서 꽃을 피웠던 두 문명의 탄생 원인과 과정을 밝힌 아래 내용은 역사 서술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동시에 총균쇠의 등장을 예고한다. 자연 조건이 역사 시대를 통해 항상 오늘날과 같았다는 전제는 사실에 어긋난다. 알프스와 피레네 산맥이 빙하를 뒤집어쓰고 있었을 때 오늘날 중부 유럽을 통과하는 온대성 저기압은 지중해 연안과 사하라 북부를 통과하고 있었다. 사하라에는 규칙적으로 비가 왔으며 그 동쪽 지역은 1년 내내 비가 내렸다. 북아프리카와 아라비아, 페르시아, 인더스강 유역은 오늘날의 지중해 북쪽과 같은 온대 초원이었다. 그런데 빙하 시대가 끝나고 난 뒤 아프라시아 지역이 점차 건조해졌다. 그때 구석기 단계의 원시 사회가 있던 지역에 2 이상의 문명이 출현했다. 건조화라는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 문명이 탄생한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거주지를 옮기거나 생활 방식을 바꾸었다. 건조화의 도전에 직면하여 거주지도 생활 양식도 바꾸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절멸했고 거주지와 생활 양식을 다 바꾼 집단은 이집트 문명과 수메르 문명을 창조했다. 토인비는 문명이 만나는 도전을 5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척박한 땅이 주는 자극, 새로운 땅이 주는 자극,
갑작스러운 외부의 충격, 외부의 계속적인 압력, 그리고 사회 내부 집단에 대한 제재다. 새로운 도전이 전혀 없으면 폴리네시아, 에스키모, 유목민 사회처럼 문명이 성장을 멈추고 만다. 도전이 가혹할수록 응전하는 힘도 커지지만 지나치게 가혹하면 문명 자체를 말살하기 때문에 지나치지 않은 수준의 적당한 도전이 문명의 성장에 가장 큰 자극을 준다. 사회의 진보는 언제나 개인에서 출발한다. 여기서 개인은 모든 개인이 아니라 소수의 창조적 천재들이다. 비창조적 다수자가 창조적 소수자를 모방하고 따르는 현상을 미메시스라고 하는데, 창조적 소수자가 미메시스를 창출하면 사회는 응전에 성공하고 문명은 성장한다. 반면 창조적 소수자가 창조력을 상실하면 비창조적 다수자가 미메시스를 철회하는데, 이런 과정을 네메시스라고 한다. 그런데 창조적 소수자는 왜 창조성을 잃고 지배적 소수자로 전락할까? 인간의 본성이 만들어내는 우상화 현상 때문이다. 토인비는 우상화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었다. 첫째는 일시적인 자아의 우상화다. 한 번 응전에 성공함으로써 권력을 차지하고 숭배의 대상이 된 창조적 소수자는 다음 조전의 성격이 지난번과 다른데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응전하다가 실패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는 일시적인 제도의 우상화다. 성공한 창조적 소수자는 그 성공을 가져온 체제와 제도에 집착하다가 응전에 실패한다. 셋째는 일시적인 기술의 우상화다. 성공한 창조적 소수자는 그 성공을 가져다 준 생산 기술과 군사 기술에 매달리다가 실패한다. 무상한 자아와 제도와 기술의 우상화가 불가피한 현상이라면 문명의 수명은 창조적 소수자의 수명을 넘어설 수 없다. 그런데도 역사의 모든 문명은 개인보다 훨씬 오래 존속했다. 그것은 새로운 창조적 소수자가 나타나 지배적 소수자를 밀어냈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러한 교체 과정이 중단되면 문명은 몰락의 구렁텅이에 빠진다. 토인비 패러다임에서 문명의 흥망은 창조적 소수자, 내적 프롤레타리아트, 외적 프롤레타리아트라는 세 집단의 관계와 상호작용에 달려있다. 프롤레타리아트, 그 단어의 기원은 고대 로마다. 지인은 로마 시민이지만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 것 말고는 국가에 기여할 것 없는 사람들을 프롤레타리아트라고 했다. 토인비는 사회적 하위계층 또는 비창조적 다수자라는 뜻으로 이 단어를 썼다. 내적 프롤레타리아트는 문명에 속해 있으면서 억압당하는 노예, 농노, 천민, 농민, 빈민, 노동자들이다. 외적 프롤레타리아트는 문명의 경계 밖에 있으면서 기회가 있을 때 힘으로 대항하는 집단으로 지배적 소수자는 그들을 야만인이라고 했다. 토인비에 따르면 이 세 집단은 세 개의 국가와 세 개의 종교와 영웅시대를 남겼다. 로마 제국과 오스만 제국, 대영 제국은 지배적 소수자의 유산이고, 기독교와 이슬람은 유대 사회와 아랍 사회의 내적 프롤레타리아트가 만들었으며, 로마 제국과 비잔틴 제국을 무너뜨린 영웅시대는 외적 프롤레타리아트가 만든 드라마였다는 것이다. 이들이 만들고 허문 문명들이 시간과 공간에서 만나고 부딪힌 과정이 세계사를 이룬다는 것을 토인비는 아래와 같은 문장으로 표현했다. 지배적 소수자는 철학을 낳고 그 철학은 때로 세계 국가의 원동력이 된다. 내적 프롤레타리아트는 고등 종교를 낳고 그 종교는 세계 교회의 형태로 자기를 구현한다. 외적 프롤레타리아트는 영웅시대를 낳고 그것은 야만족 전투 단체의 비극이 된다. 몇몇 세계 국가는 외래 제국 건설자가 만들었고, 몇몇 고등 종교는 외래 영감이 생기를 불어넣었으며, 몇몇 야만적 전투 단체는 외래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세계의 국가와 세계의 교회, 영웅시대는 동시대 문명뿐만 아니라 시간과 문명을 결합한다. 이 셋이 해체된 문명의 단순한 부산물이 아니라 더 큰 전체에 속한다는 것을 고찰해야 인류 역사 전체를 시야에 넣을 수 있다. 토인비의 역사 패러다임은 21세기 들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된다. 미국은 다인종, 다문화, 다종교, 다 언어를 가진 제국이며 현대 서구 문명의 중심 국가다. 그런데 백악관의 권력자들은 종종 지배적 소수자의 행태를 보였다. 9.11 테러를 저지른 무슬림 테러리스트 집단은
서구 문명에 포획당한 서구 밖의 문명에 속한 사람들로 볼 수 있다. 그리고 2016년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트럼프 후보의 인종주의적 정치 선동에 환호를 보낸 미국의 쇠락한 공장지대 백인 노동자들은 위에서 말한 성공한 백인 동료들이 바다 건너에서 데려온 노예와 같은 사회적 지위로 떨어졌다고 느끼는 내적 프롤레타리아트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모두 토인비가 문명 해체기의 징후로 지목한 현상과 유사하다. 이후 미국의 정치학자 세뮤얼 헌팅턴은 문명의 충돌을 발표함으로써 냉전체제 붕괴 이후의 국제 질서를 이해하는 새로운 열쇠를 세상에 던졌다. 문명의 충돌은 역사책이 아니라 국제 정치학책이다. 그렇지만 이 책은 역사서가 현실을 해석하는 틀을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데 참고가 된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인 만큼 역사에 올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헌팅턴은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가 문화적 귀속감이라고 주장했다. 세계화 시대에도 인간은 변함없이 부족 본능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다. 다음 구절은 문명의 충돌 31쪽에 실린 글이다. 사람들은 조상, 종교, 언어, 역사, 가치관, 관습, 제도를 가지고 자신을 규정한다. 부족, 민족 집단, 신앙 공동체, 국민, 가장 포괄적인 차원에서는 문명이라고 하는 문화적 집단에 자신을 귀속시킨다. 이익을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도 정치를 이용한다. 우리는 자신이 무엇이 아닌지 알 때만, 자신의 적수가 누구인지 알 때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 헌팅턴에 따르면 문명은 사람들에게 동질적 정체성과 귀속감을 가지게 만드는 총체적 생활 방식이다. 문명의 특성이 다르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소하지 못하면 폭력을 동반한 국지적 충돌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며 국지적 충돌은 전면적 세계 전쟁으로 번질 위험이 있다. 헌팅턴은 다문명 세계 체제에서 일어나는 문명의 충돌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지질학 이론을 차용했다. 지진은 대부분 판과 판이 접촉하는 단층선에서 일어난다. 큰 판이 접촉하는 곳에서는 큰 지진이, 작은 판이 접촉하는 곳에서는 작은 지진이 난다. 헌팅턴은 문명의 충돌이 일어나는 원리도 그와 같다고 보았다. 예컨대 이슬람 문명에서는 시아파와 수니파가 1400년 동안 분쟁을 벌였고 이란과 이라크처럼 민족 정체성과 역사가 달라 심한 앙숙이 된 경우도 있다.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서구 문명에도 카톨릭과 개신교의 종교적 균열이 있고 영국과 유럽 대륙 국가들 사이에도 만만치 않은 문화 차이가 있다. 같은 중화 문명권에 속하지만 중국과 한국, 중국과 베트남의 문화는 같지 않다. 문명의 2차판 내부도 균질하지는 않다. 유럽 대륙의 독일과 프랑스는 오래된 라이벌이며 국민의 기질과 문화 양식에도 만만치 않은 차이가 있다. 헌팅턴은 심각하고 지속적이며 규모가 큰 분쟁과 전쟁은 주요 문명이 만나는 단층선에서 일어난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그 이유를 제시했다. 단층선 분쟁은 상이한 문명에 속한 국가나 무리 사이의 집단 분쟁이다. 이 분쟁이 폭력으로 비화하면 단층선 전쟁이 된다. 단층선 전쟁은 나라들 사이에서, 비정보 집단들 사이에서, 혹은 나라와 비정보 집단 사이에서 일어난다. 모든 집단 전쟁에는 장기 지속성, 극심한 폭력성, 이념적 혼선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단층선 전쟁에는 남다른 특성이 있다. 첫째, 종교는 문명을 규정하는 주된 특성이므로 단층선 전쟁은 거의 예 없이 상이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다. 둘째, 단층선 전쟁은 문명적 친족 집단들을 끌어들여 국제화할 가능성이 높다. 20세기 말 이후 친족국 증후군은 단층선 전쟁의 핵심적 특징이 되었다. 헌팅턴은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알아듣기 쉽게 전달했다. 문명의 충돌을 막으려면 인류 사회가 이미 다문명 체제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단층선 분쟁이 폭력으로 비화해 전쟁으로 번지지 않게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제안은 말하기는 쉬워도 실천하기는 어렵다. 보편주의와 상대주의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보편주의를 강요할 수도 상대주의로 모든 것을 용인할 수도 없다는 현실의 딜레마를 푸는 해법으로 헌팅턴은 아래와 같이 온건한 절충안을 감성적인 문장에 실어 발표했다.
문화는 상대적이지만 윤리는 절대적이다. 문화는 제도와 행동 양식을 규정해 인간이 특정한 사회 안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만든다. 인간 사회는 인간적이므로 보편적이며 사회이므로 특수하다. 우리는 가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행진도 하지만 주로 혼자서 걸어간다. 최소한의 윤리는 공통된 인간 조건에서 유래하며 보편적 성향은 모든 문화에서 발견된다. 문화적 공존을 누리기 위해서는 언뜻 보면 보편적인 듯한 한 문명의 특성을 부각시키기보다는 대부분의 문명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 나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모든 문명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보편적 성향과 최소한의 윤리가 있는가? 만약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의지해 인류 전체를 결속하고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보편적 성향과 최소한의 공통 윤리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모든 문명에는 살인과 강도, 절도를 금지하는 도덕적 규칙이 있다. 그런데도 왜 인류 역사는 폭력 충돌과 정복 전쟁, 약탈 행위와 대량 학살로 얼룩졌으며 사회 내부의 억압과 착취는 왜 사라지지 않는가? 사피엔스에게는 정반대의 보편적 성향도 있기 때문이다. 자기 중심성, 부족 본능, 물질적 탐욕, 지배욕 같은 것 말이다. 역사는 인간의 상충하는 본성이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투키디데스는 펠레폰네소스 전쟁 동안 도시 국가에서 벌어진 내란이 사람들을 어떻게 타락시켰는지 상세하게 묘사했다. 내전은 인간의 본성에 따라 언젠가는 비슷한 형태로 반복될 미래사였다. 그가 말한 그대로 내전은 모든 문명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었다. 20세기에 터진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토인비는 서구 문명의 내전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이후 일어날 세계전쟁은 문명의 내전을 넘어 핵무기를 동원한 사피엔스의 내전이 되어 역사의 종말을 가져올지도 모른다. 마지막 챕터 9장입니다. 다이아몬드와 하라리, 역사와 과학을 통합하다. 비교적 최근에 읽은 두 책의 저자가 다 마지막 장에 소개되어 있네요.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 그리고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입니다. 인류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크게 불러일으킨 인물은 제레드 다이아몬드였다. 그는 원래 역사학자가 아니라 생리학, 조류 생태학, 진화생물학, 생물지리학, 문화인류학 등을 연구해왔던 과학자이자 작가, 저널리스트였다. 인문학과 과학을 아우르고 넘나드는 종합지식인 다이아몬드는 총균세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고 문명의 붕괴라는 책에서 이스터 섬과 마야의 해체된 문명을 분석하고 환경 파괴와 자연 고갈이 문명 몰락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토인비는 문명의 발생 원인과 관련해 인종설과 환경설을 모두 배척하고 문명 내부로 눈길을 돌려 사람과 사람의 관계, 기술과 제도와 문화의 변화를 추적했다. 그러나 다이아몬드는 전적으로 환경설에 손을 들어주었다. 피부색과 신체 특성이 어떻든 모든 사피엔스는 동등한 지적, 정서적, 육체적 능력을 지녔다고 본 것이다. 그렇다면 문명 발전 속도의 차이를 만들어낸 근본 원인은 환경 외에 다른 게 있을 수 없다. 또한 다이아몬드는 역사학과 과학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았으며 나아가 과학과 역사학을 구분할 수 없게 뒤섞어 버렸다. 옳은지 그른지 검증할 수 있는 사실과 명제를 토대로 삼아 인류사를 서술함으로써 역사를 과학화하려고 한 것이다. 다음은 본문만 600쪽이 넘는 총균세의 핵심을 반쪽 분량으로 과감하게 요약한 것이다. 각 대륙의 역사가 서로 크게 달라진 것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타고난 차이가 아닌 환경의 차이 때문이었다. 인간 사회의 궤적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소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네 가지였다. 첫째, 가축이나 작물로 삼을 수 있는 야생 동식물이 대륙마다 다르게 분포했다. 둘째, 확산과 이동의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대륙마다 달랐다. 유라시아는 조여축이 동서 방향이고 생태적, 지리적 장애물이 비교적 적어 이동이 쉽고 확산이 빨랐다. 셋째, 대륙마다 고립도의 차이가 있었다. 남북 아메리카와 호주는 고립도가 높았다. 넷째, 대륙의 면적과 인구가 달랐다.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으면 잠재적 발명가의 수, 경쟁하는 사회의 수, 도입할 수 있는 혁신의 수도 많다. 이 네 가지 환경 차이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며 논쟁의 여지가 없다.
이 마지막 한마디는 15세기 이후 세계를 정복한 유럽인들이 끈질기게 붙들고 있었던 인종적 우월감과 문화적 자아도취에 얼음물을 끼얹었다. 인류사의 새로운 문이 열리자 다이아몬드가 다루었던 것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품은 사람이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들어섰다. 호모 사피엔스는 어디에서 온 누구이며 어떻게 해서 이토록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라리는 예루살렘 레바논 출신 유대인 부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자연과학의 인간 연구 성과를 들여다보면서 인류사의 중요한 질문을 자신의 연구 과제로 받아들였다. 역사의 발전이 인간을 더 행복하게 만들었는가? 하라리는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글과 행동으로 제시했다. 사피엔스는 글로 쓴 대답이고 동물의 사체를 먹지 않는 것은 몸으로 한 대답이다. 사피엔스의 속표지에는 그가 직접 손으로 쓴 문구가 있다. 어떤 사피엔스가 다른 사피엔스에게, 현생 인류의 이론으로서 다른 이론에게 우리 종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건넨다는 뜻이다. 사피엔스의 본문 첫 단락을 소개하겠다. 약 135억 년 전 빅뱅이 일어나 물질과 에너지,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게 되었다. 우주의 이런 근본적 특징을 다루는 이야기를 우리는 물리학이라고 한다. 30만 년 후에 원자라는 복잡한 구조가 형성되었고 원자가 모여 분자가 되었다. 원자와 분자, 그 상호작용에 관한 이야기를 화학이라고 한다. 약 38억 년 전 지구 행성의 모종의 분자들이 결합해 크고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진 생물을 만들었다. 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생물학이라 한다. 약 7만 년 전 호모 사피엔스 종에 속하는 생명체가 문화를 만들었다. 그 문화가 발전한 과정을 역사라고 한다. 역사의 진로를 만든 것은 새 혁명이었다. 약 7만 년 전에 일어난 인지혁명은 역사의 시작을 알렸다. 약 12,000년 전에 발생한 농업혁명은 역사의 진척을 가속했다. 과학혁명은 겨우 500년 전에 시작되었지만 역사의 종말을 부르거나 무언가 완전히 다른 것을 새로 시작하게 할지도 모른다. 이 새 혁명은 인간과 이웃 생명체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그것이 이 책의 주제다. 우리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어떻게 해서 이토록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는가? 우리는 무엇이 되고 싶으며 어디로 가려 하는가? 사피엔스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대답하는 책이다. 나는 인간이 자연 선택의 역사를 종식하고 지적 설계의 역사를 열 것이라 믿지 않는다. 우리의 몸은 수렵 채집인과 다르지 않으며 우리의 정신은 모든 기회를 편가르게 활용하는 부족 본능을 극복하지 못했다. 우주를 탐사하고 유전자를 조작한다고 해서 인간을 복제하고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다고 해서 신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피엔스는 생명공학을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켰지만 이미 존재하는 유전자를 복제하거나 조작할 수 있을 뿐 생명이 없는 물질로 생명을 만들지는 못한다. 시간의 장막을 넘어 미래를 엿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라리의 예측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가 사피엔스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며 나는 그 두려움의 근원을 이해하고 공감한다. 그런 점에서 사피엔스는 훌륭한 역사책이다. 유시민님의 넓고도 깊은 지식을 짧은 시간에 훑어보려니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저 지적 호기심의 발동에 시동을 거는 정도로 녹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긴 녹음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